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한 3% 정도였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한 70%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이 하락할 때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좋아하는 회사가 삼젠이 있는데요. 시젠, 그 다음에 케어젠, 아미코젠. 이 회사를 좀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많이 앞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을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미코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이 아미코젠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셀리드가 곧 상장을 하죠. 이 셀리드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보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셀리드와 신라젠을 조금 비교하는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신라젠과 셀리드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좀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아미코젠을 좀 생각하는지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지수를 좀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요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은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가 지금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상승하려는 이런 좀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간다면, 추세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라도 좀 오른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조정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어떤 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보면, 일단 S&P 500을 먼저 좀 보면, 밤사이에 S&P 500이나 뭐 뉴욕 증시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일단은 힘들지 않냐라는 것. 근데 일단은 이것이 뭐 다른 어떤 기사들에서는 어떤 뭐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아마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흘러내리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S&P 500을 보면 분산과 그 다음에 과도 거래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 조금 경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하고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니케이는 그 전부터 좀 보고는 있었지만 분산이 7차례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거 말고도 벌써 6차례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는 있었습니다. 니케이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분산과 과도 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는 주간 차트로 봐도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의 어떤 약간의 어떤 다이버전스와 함께, 그리고 분산과 함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뉴욕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상해 종합 지수는 또 오히려 또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확실히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수를 좀 보면 분산이 세 차례 정도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덜 실리긴 했지만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면 이거는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이런 모습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나왔긴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바닥부터 올라온 우리 코스피가 매도세보다는 확실히 매수세가 아직은 우위에 있는 것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좀 하락이 우리 지수를 좀 약하게 만들 혹은 일단은 조정의 어떤 우려가 나오기에 어떤 좀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밤 사이에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좀 연기되는 듯한 느낌이 어떤 시장의 조정의 어떤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아직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확실히 꺾인다, 일본 시장처럼 이거는 상승이 가짜 상승이었다라고 볼 만한 어떤 매도 우위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보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한참 하락하고 있던 것이 주간 차트상 이게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올라왔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분명히 매출은 정체되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식이 올랐지? 라는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일단 뭐 이렇게 본다면 뭐 매출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제하고 난 것이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익이라고 해야겠죠. 이익이란 말이 맞겠죠. 이익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탑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탑라인, 이 매출에 대한 어떤 것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확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매출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표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과거부터 매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올라왔죠. 매출액이. 근데 한 5, 6년 정도가 매출이 약간 이렇게 정체되는 이 모습이 나왔는데 요 언저리에서 주가가 확 올랐었거든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주가 가는 거는 당연히 이해되지만 이 매출이 정체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매출이 정체되는데 이 아랫단인 이익이나 영업이익이 확 증가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늘지 않나 준다면 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얘네가 늘었다면 이 매출이 근데 나중에도 증가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증가시켰던 순이익을 증가시켰던 어떤 그 이유가 사라지면 급락이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거든요. 보통 다른 주식들도 많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정체된다라는 거는 조금 확실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윌리엄 오닐의 책에서 봐도 순이익의 증가분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 순이익의 증가가 매출 증가 없이 일어난 것은 의심해 보자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이렇게 요 언저리 때 매출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매우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디램이었죠. 디램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가 없는 정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매출 상장세가 없는 상태에서 요 요인이 조정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 엄청나게 그 영업이익이 쑥 증가하는 것처럼 반대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볼 때든 매출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죠. 매출이 나와야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종속 변수로서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분명히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디램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랐느냐라는 것이죠. 주가는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반기 동안의 어떤 가격 하락 그리고 실적 저하는 모두들 예상하는 것이었었고 상반기에 어떤 가격이 어떤 저점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혹은 이런 기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과 함께 많이 하락도 했었고 해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앞당겨서 시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분간의 어떠한 실적이나 내용으로는 없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하반기 혹은 내년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선반영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래에 어떤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강하게 삼성전자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미 꽤 많이 선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실적도 중요하고 어떤 수급,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에 의한 상승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나오는 말로는 중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 혹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상승을 설명하는 쪽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으로 보기보다도 사실 최근에 우리 지수의 상승은 미국과 어떤 중국의 1차 회담 때 차관급 회담이었죠. 1차 회담 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쪽에서 가장 많이 손실을 봤던 생각보다 어떤 밸류보다 그러한 업종들이 좀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나 우리 지수의 어떤 이런 상승의 힘이 안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조금 아슬아슬한 어떠한 살얼음판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실적,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급, 다른 글로벌 어떤 피어 그룹의 어떤 환경들, 업종의 환경들, 산업의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이 아닌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지금 정도라면 저는 매도를 일단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매도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을 처음 했었냐면 한 4만 원 한 초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42,000 여기 써 있는데 42,000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과평가되는 곳이 한 50% 정도, 한 20% 정도 상승으로 봤을 때 한 5만 원 언저리였고 저평가 영역이 한 33,000원 영역으로 봤는데 저희가 한 3만 7, 8천 원 정도였나요? 요때부터 매수 를 생각했었고 요때부터 떨어지더라도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해서 물량을 가져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 언저리 구간 45,000원 정도 때는 이익 실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둘째치고 뭐가 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꽤 많은 정도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면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앞으로 조정을 받고 간다면 추가 매수 새롭게 재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에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따라간다든지 혹은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어떤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로 봐도 저희는 볼린저 밴드를 중심값을 50 정도로 보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좀 역력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에서 태그 이후에 밑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다음 주라도 뭐 반등해도 괜찮습니다. 반등해도 괜찮고 일단은 시장이 완전한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뉴욕 지수도 꽤 많은 저항권에 근접했다라는 것, 그리고 조정의 빌미를 줄 만한 악재성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달러도 역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리스크 관리가 일단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견은 자산을 분배한 사람들의 입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산을 만약에 투자 자산을 주식이라는 부분을 이만큼 놓고 뭐 어떤 시장을 적립식으로 모은다라든지 어떤 뭐 펀드식으로 무언가를 한다든지 혹은 채권이라든지 어떤 가치 투자라든지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주식의 투자 비중을 이렇게 나눈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 정도 저희의 입장은 요 정도는 장기 투자로 끌고 갈 만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주식 비중은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비중은 그래도 주간 차트 혹은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이라면 단기적인 호흡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5일 이평선 매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의 순매수를 보면 쭉 왔다가 한번 팔고 다시 쭉 왔다가 한번 파는 이런 단계로 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아주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까지도 매도를 했죠. 오늘은 시장이 안 빠질 수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의아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만 3천억을 넘게 매수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싸다라고 접근하는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 때는 어떤 좀 분석의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가 시장이 좋아지는 초기 때 팔아버리는, 그리고 실제 수익을 많이 못 얻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좋아지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었고, 이것이 밤사이 뉴욕 시장과 어떠한 또 악재성 뉴스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 구간 요 아래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주식 같은 코스피도 대표성이 있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하락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는 것. 다만 우리 시장은 아직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아직은 요 정도 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다음에 이것이 진짜로 매도세로 연관되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량을 확 다 판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일단은 생각도 하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스닥은 벌써 분산이 5번이나 나왔어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확실히 물량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즉 매수세보다는 이제는 매도세가 좀 우위에 서기 시작하는 초입인 것 같아요. 초입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 최근에 우리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던 삼성전자가 혼자 막 가고 있다가 얘네가 조정을 받으니 오늘 역시도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에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분산이 많이 출회된다라는 것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좋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분산이 나왔잖아요. 이 분산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간다라는 그 말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간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아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그 상위주들이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그 제약바이오 상위주들의 분산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이렇게 매도세가 우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순환매처럼 앞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과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좋은 내용이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러니까 현재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 악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신라젠 역시도 아직은 멀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의 어떤 분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약바이오가 못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다만 간다면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일부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다라는 것, 혹은 2차 전지나 어떤 IT의 소재나 부품 장비주들은 조금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분산이 5번 정도 출회됐다라는 것은 조금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산이 한 번 정도 더 출회되면 그때는 신규 매수는 일단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일단 상환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이 한 번 정도 더 나온 상황에서는 그때부터는 내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관리에,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주변이었다 보니 벌써 시장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미코젠인데요. 아미코젠. 이 아미코젠이 주간 차트 가운데 걸로 보면 거래량이 부족해요. 일단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부족해요. 오늘 일간에서 보면 거래량이 의미 있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 하나의 거래량으로는 애매하고요. 다음 주에도 반드시 거래량이 나와서 이 어떤 저항을 뚫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42,000원, 그리고 45,000원 여기를 뚫고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은 거래량으로 해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호흡은 좋은 것 같아요. 차트상의 내용은. 근데 일단 저희가 아미코젠을 좀 보는 이유는 일단은 아미코젠 회사 자체의 내용이 좋아요. 일단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좋아지려면 예전에는 이 회사가 꾸준히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현금 흐름이 꾸준하다라면 이런 회사를 우량주라는 말을 썼죠. 우량주. 근데 이 실적이 꾸준함을 넘어서서 이 실적에 어떤 가속도가 붙게 되면 성장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하는 것이 이런 성장주들을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는 원하고, 이런 성장주들, 아미코젠 같은 이러한 성장주들은 아마 올해는 1,000억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아마 720 몇 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1,000억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렇게 실적 성장이 담보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가 A라는 회사라면 이것만으로도 매매할 어떠한 충분한 요인이 되죠. 여기에다가 어떤 수급이 붙고, 최근에 수급이 매우 좋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하고, 여기에다가 이것이 저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플러스 그다음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알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회사는 어떤 뭐 DX 효소도 되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셀리드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셀리드 상장.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셀리드라는 회사가 2월 20 정도에 상장을 할 것인데 아마 공모가가 33,000원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그 훨씬 이상일 것으로 보고, 아마 초반 한 달은 변동성이 엄청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상장되고 나서는 보유예수 물량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상황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일단 생각은 하고요. 셀리드를 매수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셀리드라는 회사가 아주 매력적인 어떠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플랫폼이다라는 것이고, 이 회사의 지분을 한 18.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아미코젠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
이 아미코제니 셀리드의 한 150만 주를 보유 중인데요. 예전에 샀던 거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면 한 700억 정도의 현금이 회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아미코젠이 넓혀가야 될 사업도 충분히 많은데 이 정도의 현금이 들어와 준다면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코젠은 어떤 DX 효소가 사실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상반기에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1, 2분기는 아미코젠이 주가가 빠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CX 효소를 항생제 회사에 이제 공급을 했었죠. 근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항생제 회사들이 어떤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짝퉁으로 또 효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공장에 어떤 더 문제가 생겼고, 오히려 더 비용이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다시 이 CX 요소를 이제 올해부터는 아미코젠이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X가 아니고 DX 요소라는 것인데, 뭐냐면 이 DX는 자세한 것은 설명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CPC 공정이라는 것을 건너뛰는 아주 시장에서 표현하기로는 획기적인, 업계에서는 뭐야 설마 뭐 이랬던 부분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공법보다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미코젠과. 근데 작년에 어떤 IR 내용과 조금 달라서 주가가 힘이 좀 빠지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아미코젠이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것이 연초에 결론이 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DX 효소가 수출이 확정되면, 이것이 만약에 확정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수급은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아미코젠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라고 하면 아마 DX 수출이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리고 사실 이 아미코젠은 매출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나와서 충분히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매매할 대상이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은 격가지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리드가 상장을 하죠. 근데 뭐 제2의 신라젠 될까? 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셀리드라는 회사와 신라젠이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 할까요? 일단은 이가 사실 신라젠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신라젠을 최근에 보면은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리포트나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신라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실 건데요. 그냥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 우두 바이러스라고 하죠.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걸 역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항체 접근을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우드 바이러스는 접근이 좀 쉽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암세포 문을 열어서 그 암세포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면역 유도 물질을 만들어내서 항체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신라제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그 항암제와 그 병용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논문들이나 어떤 기사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뭐 플러스 표적 치료제라든가 면역관문 억제제라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나 혹은 면역관문 억제제를 신라젠의 어떤 팩과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뭐 효과가 높다, 좋다, 뭐 이런 연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튼 신라젠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셀리드를 좀 보면 셀리드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암세포를 일단은 공격해야 되는데 이 세포 중에 누가 암세포인지를 일단은 선별이 필요하거든요. 암세포는 왜냐면 정상세포처럼 위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이 일단 우선이고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모든 세포를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아니었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딱 표적으로 암덩어리만 딱 고르는 이런 항암제가 최첨단 혹은 대세 혹은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즉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없애는 이런 것이고요. 셀리드는 암세포 분열의 여기서가 좀 획기적인데 암세포 분열에 암세포를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환자에게서 당구세포라고 하죠. 혹은 뭐 비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게 암세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요약을 해야 될 텐데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항원, 즉 바이러스인지 암세포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수지상 세포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그 과정들은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셀리드는 환자 혈액에서
당구세포나 어떤 비세포를 뽑아서 하루 만에 증식시키고요. 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어떤 것은 30일 정도 걸렸는데 셀리드는 한 하루 만에 된다라는 것. 이것이 상당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항원 제시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뭐라고 할까요?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것을 이 면역 증강제를 장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표적 치료제이면서 면역 항암제인 것, 이것이 이제 셀리드의 회사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셀리드를 보통 플랫폼 항생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 항생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원 제시세포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항원 제시세포만 바꾸면 어떤 암이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셀리드가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이거든요. 이상. 보통 일상에서 이상 갈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긴 하죠. 그래서 셀리드가 이번 2월 20날 상장할 때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뭐냐면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간암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간암 항원 제시하는 그 당구세포나 비세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면역 증강제를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 제시세포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암을 범위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드의 주요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면 적용 분야에 보면 뭐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뭐 대장암, 폐암, 췌장암, 모든 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지금 요거 그 자궁경부암 요것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면 셀리드가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신약 관련한 쪽은 신약 개발주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무언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저희는 상장하고 나서는 한 달간은 셀리드를 아예 보지 않을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신라젠과 셀리드는 항암 치료의 어떤 기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라젠과 뭐 이렇게 비교하는 듯한 이런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무튼 셀리드가 임상 이상이 잘 되면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다양한 항암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는 일단 있고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회사에 꽤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아미코젠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미코젠이 상장과 아마 상장하면 한 700억 정도의 일단은 현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셀리드가 만약에 아주 더 크게 된다면 아미코젠은 꽤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이 잠겼네요. 일단은
오늘은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아미코젠에 대해서 소설을 써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이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존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아미코젠이라든지 시젠 이런 회사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던 회사인데요. 매매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저 혼자만 이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그냥 그게 시장의 평가인 것이에요. 저 혼자의 어떠한 방식으로 이 회사가 좋으니 들고 계십시오. 뭐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히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포트폴리오로 꽤 많은 종목을 펀드 매니저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소액으로 비중 뭐 한 3% 5%라면 장기로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한 종목에 20% 이상씩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우기기 자존심의 주식 매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 즉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어떤 시장 상황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가 그 회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즉 수급과 시장이 좋아질 때 같이 매수하는 것이 최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도 오늘 아미코젠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셀리드가 상장하는 그 언저리라고 해봤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짧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한번 생각은 해온 거긴 합니다. 한 거긴 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에 어떤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나왔던 악재성 뉴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을 줄 빌미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달러가 상승하고 있고 니케이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 역시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실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역시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의 어떤 초입 구간인데요. 만약에 들어 올라가지면 지수는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예측인 것이지 시장의 순수한 수급을 보면 아직은 매수세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더 우리 증시에서 출회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것은 조정 이후 극복할 때는 반드시 추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코스닥에서의 분산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반등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의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거는 냉정하게 우리 시장의 분산을 확인하는 것이고, 분산이 꽉 차서 시장이 매도 우리 약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매수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시장의 분산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과 어떠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거의 첫 파동 같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 첫 파동이 강하면 나중에 조정 이후도 세 번째 파동도 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이번 1, 2분기에 19년도 1, 2분기의 실적이 기대감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원하진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어떤 조정, 횡보 이런 것들을 좀 겪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도가 그렇게 뭐 2017년도처럼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 좋은 말만 많이 하는데요.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나 싶어요. 계속 시장이 좋을 겁니다. 내일도 좋을 겁니다. 모레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하나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시그널들, 어떤 미디어들 때문에 자꾸 하락할 때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나오는데 그 물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첫 상승, 그리고 첫 조정이 나올지 혹은 조금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만약에 이루어지는 첫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일단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시장 이야기와 조금 특이한 종목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